안녕하세요. 작지만 거대한 이야기, 미생물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길잡이 김흥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미생물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더러운 것들, 골치 아픈 것들, 특히 요즘에는 이 병을 일으키는 것들, 없애야 하는, 그런 박멸해야 되는 그런 아주 악마 같은 존재로 여기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미생물 없애야죠. 그런데요, 이게 우리 관점이 아니고 만약에 이 조물주가 있어서 이 지구 전체를 놓고 판단해서 지구에 기여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긴다면 제가 추측컨대 아마 1등이 미생물이고,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은 아마 꼴찌가 확실해 보입니다. 예, 이 무슨 헛소리 같은 얘기라고 채널을 돌리실 것 같은데 잠깐만 좀 제 얘기를 들어봐 주시고요. 우선 미생물, 예, 번듯하게 동물에도 못 끼고 식물에도 못 끼고 몽땅 싹 쓸어서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너무 작아서 맨눈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없어 보이죠. 진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없어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좀 화가 나나 봐요. 요즘에 엄청 고약한 모습으로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생물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요즘에 감염병이라는 것이 자기들을 좀 봐달라고 난동을 피우는지도 모르겠어요. 미생물의 관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들의 존재감은 늘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다만 제대로 우리가 보질 않았죠. 예를 들어서 매일 드시는 김치, 요거트, 특히 또 어른분들 맥주 드실 때 그거 다 미생물의 활동의 결과거든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행동으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요즘 코로나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병원 미생물까지 제가 다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미생물에 덮여 있는 세상인데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이로운 건 더 이롭게, 해로운 건 효과적으로 막으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쉬운 우리 몸부터 한번 봐볼까요? 사실 미생물은 지구 어디에서 다 살거든요. 우리 몸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겉에는 온통 미생물이에요. 만약에 우리 눈이 너무너무 좋아서 현미경만큼 좋아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마. 이게 서로 연인이고 뭐고 마주 볼 수가 없어요. 왜? 꼬물꼬물 입맞춤이요? 아우, 그건 말할 수도 없죠. 그냥 아우, 이 눈이 현미경 같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우리 몸은 온통 미생물로 덮여 있어요. 사실 미생물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집이야. 아니, 요즘에 왜 꿈의 캠핑카야. 미생물한테는 우리가 꿈의 캠핑카예요. 왜냐? 먹을 거 많죠. 따뜻하죠. 또 사방 돌아다니네. 구경 다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많이 사는데 특히 어디 많이 사느냐? 피부, 입속, 소화관 엄청나게 많아요. 침 그 차숟갈로 하나만 뜨면 한 5억 마리 정도의 미생물들이 헤엄치고 있고요. 성인 기준으로 우리 장 속에 있는, 우리가 소화관이 입부터 해서 끝까지 한 9m 된다고 그러는데 특히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을 다 저울에 올리면 한 1.5에서 한 2kg 된다고 그러니까 혹시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이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 계시면은 희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걔네가 없으면 우리가 일주일도 채 살기 어려워요. 이렇게 우리 몸에 늘 같이 살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애들을 통 털어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우리말로는 인간 미생물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한테 우리 몸은 좋은 집이에요. 즐거운 나의 집이에요. 다들 집 관리 어떻게 하세요? 깨끗하게 하시죠? 집에 만약에 누구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은 어떡하죠? 이거 막아놔야죠. 똑같아요. 얘네들도 우리 몸에 있는 것 자체로서 텃세를 부려서 들어오는 많은 잡균들을 막아주죠.
그리고 특히 장내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비타민을 비롯해서 아주 몇 가지 유익한 물질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근데 아까 제가 우리 몸이 캠핑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못된 균들도 우리 몸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캠핑카가 이제 감염을 전파하는 감염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미생물들은 이걸 막으려고 하지만 가끔 감염이 되니까. 자,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아니고 인간 세포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는 그렇게 중요치 않지만 보통 우리보다 10배 더 많은 그런 미생물과 같이 사는 그런 아주 하나의 융합체가 우리 인간이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속담에 눈이 보배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그 속담이 딱 이거 미생물학을 두고 한 얘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생물 안 보이니까 옛날엔 몰랐죠. 언제 알게 됐어요? 현미경이 나온 다음부터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첫 시간에 이 미생물을 처음 발견하고 다음에 그들의 그 역할을 밝혀낸 사람들을 좀 소개하는 걸로 제 얘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미생물 3대 기획사 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안톤 반 레이엔훅이라고 1632년에 태어났어요.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이때가 어느 때쯤이냐 아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하멜 아시죠? 하멜 표류기. 그 사람도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거기 동인도에서 다니다가 남파에서 우리나라 왔다가 그 사람이 레이엔훅보다 2살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또래라고 보시면 되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있는 동안에 아마 레이엔훅은 아마 현미경 만들고 아마 대충 그런 시기예요. 이 레이엔훅이 태어난 이 델프트라는 도시가 사실 그 옛날에도 동인도 회사 본사에 있어서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특히나 네덜란드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델프트 공과대학교가 지금도 있는, 그래서 여기에 그 과학기술의 중심지이면서 또 관광지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땡키아 가구 본사도 여기 델프트에 있습니다. 자, 레이엔훅은 사실 과학자는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들이 뭘 되게 원했냐면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좀 요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학교를 보냈는데 이 아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16살 되는 해에 학교를 그만두고 장사를 배우겠다고 암스테르담으로 가서 이 포목상에 들어가요. 장사를 배워요. 열심히 잘 배워요. 그리고 이제 20대 초반에 다시 돌아와요, 고향으로. 자기가 돈 번 거 갖고 와서 다시 이제 가게 차려갖고 뭐 결혼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잘 살려요. 근데 이게 인생이라는 게 참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 아이들도 많이 낳았어요. 5명 정도 아이를 뒀는데 그 안타깝게도 4명은 어린 나이에 그 병으로 다 세상을 떠나고 딸 한 명만 이제 살아남아요. 마리아라고. 좀 안타깝죠. 근데 1666년에 그러니까 이제 레이엔훅이 30대 이제 중반일 때 아내마저 또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사실 그거 외에는 이 사람은 뭐 그런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특별한 기록이 없다가 1673년에 이제 이 사람이 이 미생물을 처음 발견했다고 하면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컨대는 아마 이런 시기에 즉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아마 이런 시기에 한 20년 정도 이 사람이 분명히 이 렌즈를 깎고 현미경을 만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미경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사실 정확히 누군지 언제인지 잘 모르는데 지금 저희가 추측하는 거는 어떻게 추정하냐면은 아마 1600년대쯤에 역시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의 그 안경 만들던 얀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렌즈 이렇게 두 개 있어서 보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현미경 유명한 게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보셨을 텐데 그 영국의 로버트 후크가 왜 멋있게 만들어갖고 왜 코르크 봐가지고 뭐 세포로 되어 있다 이제 그거. 사실 그 두 현미경 다 현미경인데 이게 이렇게 성능이 좋지 않아서 미생물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포목상이 만드는 이 현미경은 달랐어요. 사실 이제 그 당시에는 현미경이 어떤 거냐면 일종의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그 고가 게임기처럼 일종의 취미 품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서 안 보이던 거 보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막 보고 그래서 뭐 털도 보고 뭐 벼룩도 보고 뭐 이런 거 하고 계셨는데 레이언욱은 좀 그런 거보다 더 좋은 걸 보고 싶었고 내가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이제 열심히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레이언욱이 참 독특한 사람인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후추를 이렇게 먹으면 맵잖아요. 따갑잖아요. 사실 매운맛은 맛이 아니거든요. 이 통증이지. 그래서 레이언욱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마도 이 후추 여기에는 아주 뾰족뾰족한 이런 것들이 이 표면에 있을 거다. 그래서 혀를 찔러서 아플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후추를 보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레이언욱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물에다가 불 껐어요. 며칠 불 끄니까 이게 좀 퍼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 한 방울 떠가지고 어떻게 봤냐면 이게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게 이 레이언욱이 만든 현미경인데 전 사실 처음에 이 현미경을 봤을 때 저게 뭔 현미경이야. 뭐 쥐덕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 어떻게 보냐면 저게 렌즈가 뽕 뚫린 게 조그만 게 있고요. 그 위에다가 요 뾰족한 침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샘플을 놔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절하면서. 근데 레이언욱의 현미경은 렌즈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지만 워낙에 뭐가 뛰어나냐? 이 렌즈의 성능은 두 가지예요. 먼저 배율이 좋아야죠. 확대할 수 있어야죠. 근데 배율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왜 뭐 좀 핸드폰 사진 찍으시면 뭐 화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이걸 키우면 어떻게 되죠? 해상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율을 늘려도 해상도가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렌즈는 그렇게 안 됐던 건데 레이언욱이 깎은 렌즈는 워낙 기술이 좋아서 됐던 거예요. 300배까지도 잘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뾰족뾰족한 그런 건 없고 꼬물꼬물 이상한 것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직 미생물이란 말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꼬물꼬물 움직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움직이니까 동물이잖아. 애니멀. 근데 애니멀 하니까 동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다라는 전미사 C-U-LE 그래서 붙여서 애니멀 큐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극미동물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지를 써서 영국의 왕립학회로 보냅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영국의 왕립학회는 그 당시에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있어요. 말씀드릴까요? 뉴턴 아시죠? 뉴턴을 필두로 해서 로버트 후크가 거기서는 최상에 못 들어가고 이제 그런 학회인데 저기 네덜란드라는 나라 사실 그 당시 영국이 봤을 때는 참 저 변방의 그런 나라에 그것도 무슨 뭐 하냐고 했더니 이 호목상 한다고 보내온 거를 자기들도 못 본 거를 봤다고 그러니 믿지를 않죠. 처음에는 안 믿어요. 근데 계속 보내니까 로버트 후크한테 확인을 시켜요. 근데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래서 1680년에 로버트 후크 등 위원들이 레이언훅을 왕립학회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멋진 이야기죠. 저 옆에 이제 그림 보시면 그림이 기가 막히죠. 네. 사실 이 레이언훅이 이와 같은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를 쓰는 데는 혼자만의 힘으로 된 건 아니에요. 우선 저 그림에서 보이는 뒤에 있는 저 여인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딸 마리아 같아요. 평생을 아버지를 이제 잘 모셨다고 그러는데 또 한 명, 저 그림은 레이언훅은 참
완벽주의자고 병적일 만큼, 그리고 이 의식이 많아서 이런 걸 날 잘 안 보여주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자기 그림을 잘 못 그려. 그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 주변의 화가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그 진주귀걸이를 그린, 진주귀걸이 소녀를 그린 그 유명한 화가 베르미어, 동네 동갑내기 친구예요. 실제로 기록이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그 친구가 많이 도와줬을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멋진 그림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시대를 앞선 융합연구를 한 거죠. 예술과 과학. 또 한 명의 도와준 친구가 있어요. 사실 레이엔훅은 할 줄 아는 말이 모국어밖에 없어요. 네덜란드어. 근데 그 당시에 네덜란드어는 그 유럽에서 저급한 언어로 생각을 했대요. 그런 언어는 주로 뭘 썼냐면 좀 소위 말하는 식자층들은 이제 라틴어를 썼고, 최소한 영어를 하든 라틴어를 하는데 레이는 라틴어 못하잖아요. 이걸 다 또 번역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특히 거기 그 당시에 레이엔훅과 친했던 친구 중에 한 사람 중에 그라프라는 의사가 있어요. 대단한 의사인데 공교롭게도 이 양반이 32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는데 그게 1673년이에요. 근데 그 죽기 몇 달 전에 왕립학회 편지도 보내줘요. 무슨 편지냐면 자기 친구 레이엔훅의 발견을 좀 잘 좀 봐달라, 부탁한다, 그런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립학회에서 그 레이엔훅의 편지를 믿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주고 이 가교 역할을 해준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레이엔훅이 성공 스토리를 쓰게 되는데, 저는 또 하나 생각해 보게 되면은 사실 레이엔훅이 오히려 그 언어를 못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못했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책이 별로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다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읽을 수 있는 책은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된 뭐 성경 정도밖에 못 읽었다고 그러는데, 어쩌면 그 당시가 한참 과학혁명이 진행되는 시기지만 아직도 여전히 과학 얘기도 있지만 여전히 미신과 뭐 연구문서 여러 가지 많은데 오히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안 듣고 온전히 자기의 깎아서 자기가 보고 자기가 판단하는, 또 이 우직함에 대가는 또 레이엔훅이거든요. 고집세고 16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가는 그런 분인데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지금 레이엔훅은 미생물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겠습니다. 한 200년 지나서 1800년대로 오겠습니다. 프랑스예요. 1848년 청년 화학도 파스테르는 연구를 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 주석산이라는 화물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주석산이 뭐냐면 한자 제가 풀어볼게요. 술주자예요. 돌석자 하는 산. 그러니까 술에서 생기는 돌이라는 뜻이죠. 요거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건데, 왜 이렇게 와인 드시다 보면 와인 다 따르면 밑에 이렇게 찌꺼기 남는 거 있죠? 그거의 주 성분이 주석산입니다. 그런데 파스테르가 뭘 봤냐면 주석산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 두 가지 이 형태의 주석산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냐면 거울 보시죠. 자, 제가 손바닥 한번 거울에 비춰볼게요. 거울에 비치면 거울에 비친 손바닥은 이제 이렇게 딱 비치겠죠? 이렇게 되죠. 예. 이 미러 이미지, 거울상이라고 그래요. 딱 이런 모습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화물이에요. 구조식 똑같아요. 다 똑같아, 모든 게. 뭐만 달라요? 요 입체 모양만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이 두 화물은 물리화학적 성질이 같아요. 거의 같아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체는 이거를 구별을 해서 이런 거 두 개가 있으면 어느 하나만을 택한다는 거예요. 파스테르가 그걸 발견을 했죠. 파스테르는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릴 텐데 정말 주옥 같은 멋진 말들을 많이 남겼는데,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주는 비대칭 체계다. 나는 생명이 이런 우주의 비대칭적인 과정을 통해 탄생한다고 확신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파스테르는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 생명의 기원에 대해 관심이 많았거든요.
파스텔은 이런 연구 성과 덕분에 1849년에 27살의 젊은 나이에 이제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1857년에는 이 발효가 이거는 그때까지는 발효가 화학 반응인 줄 알았어요. 근데 파스테르가 그때 발효는 생물학적인 반응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 근거는 뭐냐? 우선 발효하는 과정, 주석사를 봤더니 이 와인에서 나오는 거는 다 한쪽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현미경으로 효모도 봤죠. 그래서 이거는 화학적 반응이 아니고 생물학적 반응이다 라고 선언하고 밝혀내요. 그때부터 이제 화학에서 미생물학으로 연구 분야를 바꿔서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61년에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아주 오랫동안 논쟁을 하던 하나의 설을 완전히 폐기시키는데 그 설이 뭐냐면 이름하여 자연 발생설이에요.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아마 지금은 다 웃으실 거예요. 어이없다고. 어떤 거냐면 생명체가 그냥 자연히 생긴다는 거예요. 근거는 이런 거예요. 왜? 갑자기 갔더니 저 쓰레기더미에서 막 부독이 나오잖아요. 이거 봐. 막 쥐 튀어나오고 오니까 이거 봐. 이거 생각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논쟁이 들어가요. 논쟁을 시작은 17세기 중반에 이탈리아에서 한 이제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이 레디라는 사람인데 실험이에요. 고깃덩이를 이렇게 놔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꺼즈를 덮어요. 한쪽에는 안 덮어요. 놔둬요. 자, 어디에서 구더기가 날까요? 이거 안 덮으면 구더기 나오고 덮어놓은 건 구더기. 당연하죠. 파리가 알을 못 나니까. 그래서 야, 봐라. 자연 발생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니 그래, 그렇게 큰 생물은 자연 발생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레이눅이 발견한 그 흥미동물 같은 그런 하찮은 것들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와중에 영국에 이번엔 존 니덤이라는 또 학자가 과학자죠. 나름. 어떤 거냐면 고깃국을 끓여요. 펄펄. 옛날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끓이면 다 죽는다는 거. 펄펄 끓여요. 끓여서 식혀요. 아시잖아요. 고깃국을 놔두면은 상하잖아요. 왜 상해요? 이렇게 드러나니까 상하는 거지. 그럼 보세요. 이거 봐라. 자연 발생이다. 내가 다 펄펄 끓여 죽였는데 자연 발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실험을 하냐면 막 막아놨어요. 이렇게 펄펄 끓이면서. 그렇죠. 이거 생각해 보세요. 막고 펄펄 끓여 놔두면 이거 안 썩죠. 안 썩지 않냐? 그랬더니 뭐라고 반박하냐면 이렇게 막으면 옛날 사람들 그건 알아요. 왜? 공기의 중요성. 생명력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데 너 이거 이렇게 밀봉해놔서 이거 안 들어가서 그거 안 되는 거지. 네가 자연 발생이 안 되게 막아서 그러는 거지.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처구니없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과학은 인과관계를 확실히 밝혀야 되는데 핵심은 뭐죠? 공기는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썩지 않는 걸 보여줘요. 현대식으로 말하면 공기는 들어가지만 미생물은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파스테르 아이디어는 바로 이런 거예요. 파스테르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보면 이렇게 긴 목이 있는 플라스크에다가 고깃꿀을 집어넣어요. 다음에 이거를 싹 휘어요. 백조목처럼. 그래서 이거를 백조목 플라스크라도 불러요. 휘어요. 이렇게 펄펄 끓여요. 여기 열려 있어요. 공기는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미생물이 열린 구멍으로 요만큼은 들어가겠지만 올라는 못 가죠.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그래서 딱 보여줘. 자, 공기 들어가지. 근데 이거 이제 그래서 1861년에 이 자연 발생설을 완전히 이제 없애버립니다. 거의 200년 걸렸어요. 이거 하는데.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인데, 야, 이거 그럼 그 썩는 것도 이게 자연이 그런 게 아니네? 그 미생물 때문에 그러는 거네? 그럼 혹시 이게 뭐 발효도 미생물, 썩는 것도 미생물, 딴 것도 미생물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이때 파스테르가 또 멋진 말도 하나 해요. 자연에서 한없이 작은 것들의 역할이 한없이 크다라는 말을 멋있게 남기죠.
그리고서 이제 연구를 이어갑니다. 그 즈음에 파스테르보다 21살 어린 독일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의사예요. 로버트 코흐인데, 코흐는 뭘 하냐면 거기서 의사니까 그때 유럽을 휩쓸었던 이 탄저병의 원인도 가만 보니까 저런 거 뭐 썩는 거, 파디오 이런 거 다 미생물이면 이것도 미생물일 것 같아. 그래서 뭘 하냐면은 탄저병으로 죽은 동물의 피를 한 명으로 봤어요. 봤더니 뭐가 있어. 막대기 같은 작은 그 것들이. 근데 그게 있다고 이게 원인이나 말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인인지 병도 결과인지 모르거든. 그래서 뭘 하냐면 이 사람이 그래? 그럼 그 피에서 그것만 따로 배양을 해요. 해서 어디다 집어넣냐면 건강한 동물에 집어넣어요. 똑같은 증상으로 죽었어요. 그다음에 죽은 그 동물의 피를 다시 뽑아서 다시 봐요. 똑같은 게 나왔어요. 바로 이게 병을 일으킨 거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미생물 병원설, 미생물이 감염병을 일으킨다. 이거를 증명을 한과 동시에 코흐의 원칙이라는 4개의 원칙을 얘기를 하죠. 병든 또 죽은 그 사체에는 병원이 있어야 된다. 그 병원균을 따로 키울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건강한 시험 동물에 넣으면 똑같은 증상을 죽어야 된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은 동물에서 똑같은 병원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기본 원칙은 지금도 사실 그대로 잘 쓰이고 있는 그런 원칙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 소개한 새에 걸출한 과학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업적이 가려져 있지만 사실 이 미생물학의 초석에 놓여 있는데 이 세 과학자, 아까 제가 3대 미생물 기획사 대표라고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 세 사람의 이 업적이 초석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생물학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 본격적인 발전은 다름 아닌 파스테르와 코흐의 라이벌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생생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